봅시다. 자,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읽어보면, 자, 어떠한 영향을 쓰려고 했을까요? 기술보증기금에 이어서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자, 신용보증기금 인턴 자성우 풀이입니다. 자, 빨리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예전에 1번 항목과 3번 항목에 대해서는 풀어드렸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2번하고 제일 어려워 보이는 3번 항목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이 청년 인턴에게 기대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본인이 그 영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경험이나 교육사항에 대해서 포함하여 기술을 하라.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교육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되겠죠. 경험적인 측면은 어떤 기술적인 영향이나 어떤 자세적인 영향이 되겠죠. 자, 영향이라고 한다면 자, 지식, 기술, 태도. 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혹은 한 가지 정도를 결정해서 쓰시면 되세요. 근데 기대하는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인턴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떠한 일을 하느냐. 자, 전반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보증 상품을 공급을 했겠죠. 그러면 어떤 만기라는 게 도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연장을 할 건지 뭐 상환을 할 건지 협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내반 일정을 정해서 고객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시면 서류 확인해서 전산 처리하고 수수료 안내하고 이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 보증 비율 조정 전화. 자, 이런 전환은 뭐냐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떤 기업 유형에 따라서 뭐 혜택이라든지 어떤 감면 사유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청년 창업가라든지 각각의 혜택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다가 수출을 갑자기 안 해. 그러면 그 혜택이 없어지겠죠. 보증료율이라는 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창업을 했다가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났다. 그럼 보증료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혜택들이 뭐 기업 활동에 따라서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이 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보증료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인턴들이. 근데 이와 반대로 그 기업이 이런 혜택들을 모르고 있었어. 근데 기업 담당자와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해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런 혜택들에 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서 혜택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례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보증료율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야 할 금액들이 많아졌나요? 라고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그럴 때에도 인턴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겠죠. 자, 이러한 실무에 가까운 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번 항목을 기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떠한 기대하는 영향을 써야 되는가? 이 내용 아니야, 결국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기업이 제출하는 어떤 뭐 재무 현황이라든지 어떤 뭐 사업 내역서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 현황이라든지 그런 재무나 비재무들을 한번 보면서 본인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지식들, 이런 지식을 인턴들에게 기대를 할 것입니다. 라고도 기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고객님께서 여러 가지 서류 사항들을 좀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서류들을 보면서 본인이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좀 분석을 하려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책임감과 정직함.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자세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기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에 방문을 한 고객님들은 자, 어떤 상황에서 오신 건가요? 대부분 어떤 간절함을 안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인턴이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자세적인 측면으로도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고객님께서는 뭐 금융이라든지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신용보증 체계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지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객 관점에서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어렵게 설명을 하면 당연히 불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객 입장에서 내가 쉽게 설명을 해요. 누군가를 설득시켰던 경험이라든지 고객님을 만족시켰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도 한번 기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량들을 기초로 하여서 어떤 식으로 예시를 구성해 볼 수 있느냐 봅시다. 자,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읽어보면 자, 어떠한 역량을 쓰려고 했을까요? 자, 회계 지식이네요. 이 회계 지식이 일단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뒤에다가 문장을 좀 작성을 했죠. 자, 그래서 첫 문장 같은 경우에 기대하는 역량은 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재무비율 조정 연장 업무를 맡으며 회계 관련
지식으로 기업의 상한 영향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신용보증기금 전문 공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할 것이며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문장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문장에 뭐를 쓰면 될까요? 당연히 내가 회계 과목을 들었던 수업 내용들 간략하게 지식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회계 과목을 이수를 하면서 뭐 재무제표 해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차제도표를 뭐 작성해봤다든지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뭐 소소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글자 수가 너무나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다음 문단에는 나의 어떤 경험을 토대해서 얻은 어떤 기술적인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고객 관점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어떤 뭐 책임감 있는 자세라든지 그런 자세적인 측면으로도 충분히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턴이니까. 자, 인턴 항목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솔직 담백하게 좀 쓰셔야 됩니다. 너무 전문성 있게 쓰셔도 조금 에바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조금은 겸손하게 하지만 약간 솔직 담백하게 하지만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러한 영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 그 점만 어필을 해주셔도 되세요. 자, 두 번째 항목은 제가 경험적인 측면으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금 인턴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기술을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 신용보증 기금 인턴 업무에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업무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관해서 첫 문장에 요약을 해서 딱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썼죠? 자, 그 이유를 썼죠. 등기등본, 사업자 등록증, 수출 지식 등 여러 제반 서류들을 확인하여 정확한 보증률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해서 썼는데 그 경험도 보시면 이렇게 막 어떤 거창한 경험은 아니에요. 정말 소소한 경험인데 쭉 읽어보시면 뭐냐면 뭐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라든지 적격사항 여부들을 자, 꼼꼼히 확인을 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사업 지원이라든지 어떤 아르바이트, 사무행정 아르바이트, 그걸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뭐 고객님이 신청하신 사항들이라든지 서류 적격 여부들 그런 대상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비교하고 그다음에 뭐 불일치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일치했던 지점들을 내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고객님께 더 혜택을 드렸다. 자, 이런 관점의 소소한 경험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더 많은 예시는 자우치디닷컴에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경험에 맞는 경험들을 한번 선택을 해서 기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번. 자, 저는 이것을 딱 보자마자 이게 자소서인가 싶었어. 너무 길어가지고 글자 수만 봐도 한 150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걸 보고 좀 이제 막막하신 부분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쫄 필요 없습니다. 자, 있어 보이고 되게 어려워 보일 뿐이지 결국엔 뭐냐면 금리 인상 아니야.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신용보증기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결국엔 이 말인데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엄청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 결국엔 뭐냐면 여기부터 읽어보면 돼. 향후 페드가 테이퍼링을 개시할 경우에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어떤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 자, 이것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괜히 이 항목 읽으면서 우리 연준이는 왜 도대체 테이퍼링을 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항목을 풀기 전에 테이퍼링이 무엇이고 테이퍼링에 따른 리스크가 뭐가 있을지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테이퍼링, 버퍼링, 테이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테이퍼링이야. 테이퍼링 뭡니까? 시중에 돈을 풀다가 그 푸는 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테이퍼링을 도대체 왜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가 됐죠. 특히 미국이 어느 정도로 침체가 됐었냐면 2020년에 실업률이 거의 14.7%였어. 와, 진짜 거의 미친 거죠. 막 20%다라고 하던 전문가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어땠냐면 거의 마이너스 32.7%인가 그랬어. 거의 흑대밭이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 그래서 우리 연준이가 뭐를 했습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겠다. 우리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 힘을 써볼게. 자,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시중에 돈을 막 풉니다. 자, 어느 정도로 풀었냐면 약 135조를 풀었어. 와, 엄청나요. 막 실업급여 엄청나게 주고요.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올해 코로나 백신까지 이제 같이 맞으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을 해.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 자,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어때? 물가가 상승을 하죠.
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초콜릿 하나 사는데 1,000원이었어. 근데 화폐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2,000원으로 오를 수가 있겠죠. 즉 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죠. 이런 악순환이 되기 위해서 결국엔 시중에 있는 돈을 좀 조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테이퍼링이 왜 중요하냐면 금리 인상의 어떤 전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만큼 돈을 줄이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돈이 귀하니까 어디에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만큼 이자를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랑 뭔 상관이냐? 우리 안 올리면 되잖아. 자, 안 올리면 망합니다. 자, 안 올리면 큰일 나. 자, 예를 들어봐.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하고 비슷해. 자, 그러면 어디에 돈을 맡길 거야? 미국에 맡길 거 아니야. 야, 은행권만 해도 그렇잖아. 1 금융권에 맡길 거야, 2 금융권에 맡길 거야. 1 금융권이 안전해 보이니까 여기가 더 브랜드 있고 당연히 미국에 맡기겠지. 그러면 우린 미국보다 금리를 더 줘야겠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테이퍼링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 이거지. 모두 알고 있죠.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경제가 어려워지죠,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집니까?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기업금융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야? 코로나19로 이미 기업 대출도 많이 이루어졌고 가계대출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 금리까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이중고가 발생해. 자, 이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도 해주면서 대출 지원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의 부실률이 증가를 하고 구상권 청구도 증가를 하겠죠. 자, 어느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정확한 건지는 모릅니다. 금리가 1% 정도 오르면 보증 부실률 증가가 0.22% 정도 오른대요. 이거는 그분이 연구한 거겠지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증 부실 사고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결국엔 뭐냐면 신용보증 기금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를 하고 보증 부실률이 계속 증가가 하겠다. 이런 리스크로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연대인 보증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더하면은 채무 불이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턴으로서 꼭 하는 일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그 기관 자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니까 내가 그냥 CEO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기술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자, 피보증 기업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적합하기는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연대 보증인 제도가 폐지됐다고. 자, 연대 보증인 제도가 폐지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피보증인 기업의 대표가 책임 경영 의지가 별로 없어. 의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 보증으로 받은 금액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업으로 빨리 돈을 벌어서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막 다른 자금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증 공급으로 받은 금액이나 지원금들을 올바른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감독, 책임 경영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실사도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사전에 애초에 보증 심사를 할 때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금을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했는지 어떤 법적인 제도나 제재나 원칙들을 더 강화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좀 더 보증 부실률이라든지 채무 불이행 같은 리스크를 좀 더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보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데이터 통장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정형적인 정보들이 있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면 이거를 이자율 혜택으로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서 재무라든지 비재무적인 정보들을 더 수집을 하여 리스크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신보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요. 3번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또 이렇게 푸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예시들은 457팁닷컴에 제가 기재해 두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57팁의 지원마왕 노블맨이었습니다.